침묵이 길어질 때 관계는 이미 식는다. 정약용은 인간관계의 본질을 이렇게 표현했다. 사람의 마음은 말보다 먼저 식고 말보다 늦게 드러난다. 관계가 멀어질 때 그 시작은 언제나 조용하다. 큰 다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먼저 등을 돌린 것도 아니다. 그저 어느 날부터인가 대화의 끝이 짧아지고 웃음의 온기가 줄어든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관계는 점점 식어간다. 젊을 때는 이런 변화를 금방 잊는다. 요즘 좀 바쁜가 보다. 기분이 안 좋은가 보네.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지나간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관계의 미세한 온도 차에도 마음이 흔들린다. 나를 싫어하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는 불안이 밀려온다. 정약용은 이런 심리를 꿰뚫어 보았다. 그는 말했다. 관계의 균열은 다툼 속에서 생기지 않는다. 오히려 침묵 속에서 자란다. 말이 줄어든다는 것은 마음을 나누려는 의지가 사라진다는 뜻이다. 관계는 대화로 이어지고 대화는 관심으로 유지된다. 말이 사라지는 순간 관심도 사라지고 그 자리에 오해가 자라난다. 그 오해가 굳어지면 둘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다. 정약용이 살던 시대에도 그랬다. 그는 권력의 중심에서 유배지로 쫓겨나며 인간의 진심과 허위를 모두 경험했다. 출세했을 때는 수많은 사람이 찾아왔지만 그가 유배되자 대부분은 떠났다. 어떤 이는 괜히 말 한마디 잘못해 같이 엮이면 어쩌나 하며 침묵으로 거리를 두었다. 그 침묵이 곧 배신의 신호였다. 하지만 그는 그 침묵 속에서 진짜 사람을 알아보았다. 어려운 시절에도 편지를 보내 안부를 묻고 멀리서도 그대의 뜻은 변치 않는다고 써보낸 몇 안 되는 벗들. 그들은 말보다 행동으로 마음을 보여주었다. 정약용은 그들을 진심의 사람이라 불렀다. 침묵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배려의 침묵이고 다른 하나는 단절의 침묵이다. 배려의 침묵은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말을 아끼는 것이다. 하지만 단절의 침묵은 더 이상 마음을 나누고 싶지 않다는 신호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괜한 기대와 오해 속에서 자신을 괴롭히게 된다. 어떤 노인은 이렇게 말했다. 젊을 땐 싸우고 화해했지만 나이 들어선 그냥 말이 끊긴다. 이 말은 단순한 현실의 토로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진실이다. 나이 들수록 사람들은 싸우기보다 피하고 설명하기보다 침묵을 택한다. 그리고 그 침묵은 서서히 관계의 종말을 알린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조언했다. 사람의 마음이 떠난 줄 알면 붙잡지 말고 물러나라. 침묵이 길어지는 사람에게 억지로 말을 건네고 무시당한 듯한 반응에 서운해하며 마음을 쏟는 것은 결국 스스로의 평온을 잃는 일이다. 나를 향한 말이 줄어들고 눈빛이 흔들리지 않고 이야기를 시작해도 대답이 짧다면 그건 이미 떠난 마음의 그림자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집착이 아니라 분별이다. 누군가의 침묵을 나를 향한 냉정함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그 사람의 처지와 상황을 함께 생각하라. 혹시 그 침묵이 피로해서 온 것인지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인지를 살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아무런 말이 없다면 그건 더 이상 당신의 자리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없다는 뜻이다. 정약용은 유배 시절 이렇게 일기에 썼다. 인연이 다한 사람을 붙잡지 말라. 남의 침묵은 내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침묵에 매달리면 내 마음은 병든다. 관계를 지키려면 말이 필요하지만 관계를 지혜롭게 정리하려면 침묵을 이해해야 한다. 때로는 침묵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그것이 이별의 신호라면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이 인간의 품격이다.
진정한 지혜는 관계를 억지로 이어붙이는 데 있지 않다. 그대의 마음을 외면하는 이의 침묵을 존중하라. 그 침묵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노년에 이르러도 외롭지 않은 사람이다. 정약용은 눈은 입보다 정직하다고 했다. 그의 말처럼 말은 얼마든지 가면을 쓸 수 있지만 눈은 속일 수 없다. 누군가의 마음이 이미 멀어졌을 때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표정이 아니라 눈빛이다. 사람은 입으로는 여전히 친절을 말할 수 있다. 잘 지내시죠? 요즘도 바쁘시죠? 익숙한 인사말 속에 미소도 있다. 하지만 그 미소가 눈동자까지 닿지 않을 때 그것은 이미 진심이 아니다. 입가의 웃음은 사회적 예의일 뿐 눈빛의 냉기가 그 사람의 본심을 말해준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입은 세상을 향해 있고 눈은 마음을 향해 있다. 사람의 말은 사회의 규범에 따라 조심스럽게 다듬어지지만 눈빛은 그 사람의 감정이 아직 살아있는지를 보여주는 창이다. 눈이 웃지 않는 사람은 이미 그 관계를 마음속에서 정리한 사람이다. 젊을 때는 이런 눈빛의 변화를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기분이 안 좋은가 보네. 오늘 피곤한가 보다. 하지만 세월이 쌓이면 알게 된다. 그건 피곤함이 아니라 거리감의 시작이라는 것을. 눈빛은 마음의 방향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나침반이다. 정약용은 인간을 세밀히 관찰하던 학자였다. 그는 사람의 눈빛과 말투에서 신념과 거짓을 구별했다. 유배 시절 그를 찾아온 많은 이들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선생의 뜻을 잊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정약용은 그들의 눈을 보고 곧 알았다. 진심으로 그를 위로하러 온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 눈치를 보며 형식적인 예를 차리러 온 사람인지. 그는 이렇게 일기에 적었다. 눈은 말보다 깊다. 말은 외워서 할 수 있으나 눈빛은 속에 담긴 뜻이 아니면 나오지 않는다. 우리의 일상도 다르지 않다. 누군가가 여전히 친절한 말을 건네지만 눈빛이 차가워졌다면 그 관계는 이미 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나이 들수록 이런 신호는 더 분명하다. 젊을 땐 체면 때문에, 사회적 관계 때문에 억지로 웃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감정에 솔직해진다. 싫으면 피하고 마음이 떠나면 눈이 말해준다. 눈빛이 웃지 않는다는 것은 감정의 회로가 끊겼다는 뜻이다. 상대는 더 이상 당신에게 감정적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 그냥 예의로 웃고 의무로 대답할 뿐이다. 그 미묘한 공기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불안감은 결코 착각이 아니다. 정약용은 말했다. 사람의 마음은 강물 같아 흘러가면 다시 그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 즉, 이미 떠난 마음은 되돌리려 해도 소용없다는 뜻이다. 그대의 말에 웃음으로 답하지 않고 그대의 눈을 피하며 그대의 존재를 예의로만 대할 때 그 관계는 이미 강을 건넜다. 하지만 그 강을 건넜다고 해서 반드시 슬퍼할 필요는 없다. 정약용은 인간관계를 이렇게 비유했다. 인연은 물과 같다. 필요한 만큼 머물고 넘치면 흘러간다. 인연의 수명은 각자 다르다. 어떤 인연은 계절처럼 짧고 어떤 인연은 강처럼 길다. 중요한 것은 머무는 동안 서로에게 진심이었는가이다. 눈이 웃지 않는 사람에게 미련을 두지 말라. 그 미소는 이미 예의의 껍질일 뿐 마음의 온기가 아니다. 한 노교수의 이야기가 있다. 평생 함께 연구하던 후배가 어느 날부터 눈을 피하기 시작했다. 같이 밥을 먹던 자리에서도 말은 웃지만 눈빛은 딱딱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한 줄 알았다. 하지만 몇 달 뒤 그 후배는 다른 자리로 옮겼고 이별의 인사조차 남기지 않았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눈빛이 이미 떠난 사람은 언젠가 몸도 떠난다. 그 이후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눈이 웃는 사람과 함께하라. 눈빛이 식은 사람을 붙잡으면 마음만 다친다. 정약용의 인간관계 철학은 언제나 현실적이었다. 그는 허울뿐인 관계에 미련을 두지 않았고 진심이 담긴 눈빛을 가진 사람들과 평생을 나눴다. 그는 이렇게 남겼다. 눈이 맑은 자는 속이 바르다. 눈이 흐린 자는 속이 흐린 것이다. 눈빛은 말보다 정직하고 눈빛은 진심보다 빠르다. 그대의 주변에서 웃음은 여전한데 눈빛이 멀어진 사람이 있다면 이제 그 관계는 내려놓을 때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진심은 눈으로 전해지고 가식은 눈으로 들킨다. 정약용이 말한 인간의 지혜란 결국 이것이다. 마음은 눈을 통해 흘러나오고 눈은 그 사람의 삶을 비춘다. 그대의 눈은 지금 누구를 향해 웃고 있는가? 그리고 그대의 눈을 보고 아직 따뜻하게 웃어주는 이는 누구인가? 그 한 사람만 곁에 있어도 인생은 결코 외롭지 않다. 정약용은 사람의 품격은 말의 무게에 있다고 했다. 사람은 마음속 존중이 있을 때만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다. 따뜻한 말이 사라진 관계는 이미 균열이 시작된 관계다. 누군가가 당신을 싫어하게 되었을 때 그는 더 이상 당신을 칭찬하지 않는다. 예전엔 정말 대단하세요 하던 사람이 이젠 요즘 다들 그렇게 하죠라고 가볍게 넘긴다. 그 말의 온도는 낮아지고 그 안의 존경은 이미 식었다. 정약용은 인간의 말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결이라고 보았다. 그는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남겼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의 향기와 같다. 향기가 사라진 말은 마음이 시든 탓이다. 사람의 관계는 향기처럼 시작된다. 서로에게 좋은 말을 나누고 상대의 장점을 알아봐주며 존중이 자란다. 그러나 그 존중이 사라질 때 사람들은 말을 아낀다. 칭찬 대신 무심함으로, 인정 대신 침묵으로 관계를 마무리한다. 젊을 때는 이런 변화를 잘 느끼지 못한다. 칭찬이 줄어들면 요즘 바쁘니까 그렇겠지라고 넘긴다. 하지만 세월이 쌓이면 알게 된다. 칭찬이 사라졌다는 건 그가 더 이상 나를 배우고 싶은 존재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즉, 존중의 끈이 끊어진 상태다. 정약용은 인간관계의 바탕을 공경으로 봤다. 공경은 단지 예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가 가진 가치를 존중하는 마음이다. 이 공경이 있을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칭찬한다. 그대의 노력은 귀하다. 그대의 마음이 곧 바른 길이다. 이런 말들이 관계를 따뜻하게 묶는다. 하지만 공경이 사라지면 사람의 말은 메마른다. 칭찬이 아닌 비교가 들어서고 격려 대신 무시가 들어온다. 정약용은 경계했다. 사람을 낮잡아 보는 말 한마디는 100번의 칭찬을 무너뜨린다. 즉, 한 번의 무시가 오래 쌓인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뜻이다. 그래서 그는 관찰하고 기록했다. 사람의 마음이 멀어질 때는 언제나 말이 먼저 거칠어졌고 그 다음엔 칭찬이 사라졌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가 있다. 남편은 평생 가정을 위해 일했다고 믿었고 아내는 평생 남편을 뒷바라지했다고 믿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말했다. 당신도 이제 나이 들었네. 그 말은 아무런 악의 없이 던졌지만 아내의 마음은 그 순간 얼어붙었다. 그녀는 말했다. 당신 입에서 예쁜 말이 사라진 지 오래야. 그 한마디에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깨달았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칭찬이 사라진 순간 그들의 관계는 이미 건조한 사막이 되어 있었다는 걸. 칭찬은 단순한 미사여구가 아니다.
그건 마음의 물이다. 그 물이 끊기면 관계는 메말라간다. 정약용은 여유당전서에서 이렇게 남겼다. 사람의 덕은 칭찬을 통해 자라고 그 칭찬을 잃으면 덕도 쇠한다. 나이 들어서 인간관계가 힘들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서로를 인정하는 말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 나이에 뭘 새삼스럽게 이제 그런 건 그만해요. 이런 말들이 아무렇지 않게 오간다. 그러나 그 속엔 무의식적인 경멸과 무시가 숨어 있다. 정약용은 말의 무게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제자들에게 편지를 쓰며 이렇게 말했다. 한마디 말이 사람을 살리고 한마디 말이 사람을 잃는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듣는 말보다 내뱉는 말을 더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남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도 세심히 살펴야 한다. 칭찬이 사라진 자리에 냉소와 무관심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면 그건 관계의 온도가 이미 내려갔다는 신호다. 칭찬은 인간관계의 온도계다. 그 온도가 낮아지면 관계는 얼고 온도가 높으면 다시 따뜻해진다. 따뜻한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남아있다면 그대는 아직 사랑받고 있는 것이다. 정약용은 이렇게 썼다. 말은 향기요, 칭찬은 꽃이다. 향기와 꽃이 사라진 곳에는 사람의 발걸음이 머물지 않는다. 누군가가 당신에게서 칭찬을 거두었다면 그는 이미 마음을 거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당신이 누군가에게서 칭찬을 아끼기 시작했다면 그 또한 당신의 마음이 식어가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니 기억하라. 칭찬은 단지 듣기 좋은 말이 아니다. 그건 관계를 지탱하는 마지막 온기다. 그리고 잊지 말라. 칭찬이 사라진 관계는 존중이 사라진 관계다. 그대가 지금 떠올리는 누군가와의 대화 속에 언제부터 칭찬이 사라졌는지를 돌아보라. 그 시점이 바로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한 날이다. 정약용은 말했다. 비교는 사랑을 질식시키는 칼이다. 이 짧은 문장은 인간관계의 가장 냉정한 진실을 꿰뚫는다. 누군가가 당신을 싫어하기 시작했을 때 그 감정은 대개 비교라는 이름으로 나타난다. 처음에는 칭찬처럼 들린다. 요즘은 아무개 씨가 참 활발하더라. 그 사람은 성격이 워낙 원만해서 다들 좋아해. 그러나 그 말의 이면에는 너는 그렇지 않다는 뜻이 숨어 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통해 당신을 평가하기 시작했다면 그 관계는 이미 균열이 생긴 것이다. 정약용은 여유당전서에서 이렇게 남겼다. 시기는 사람 사이를 가르고 비교는 마음의 뿌리를 흔든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비교한다. 그 비교가 적당할 때는 자극이 되지만 감정이 식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비교는 상처가 된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의 장점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빌려 당신의 부족함을 떠올린다. 이 시점에서 관계는 이미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기울어짐은 조용하지만 확실하다. 비교는 사랑을 갉아먹고 신뢰를 무너뜨린다. 젊을 때는 비교가 경쟁심으로 작용한다.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러나 나이 들어서의 비교는 다르다. 그건 이미 관계의 온도가 떨어졌다는 신호다. 마음이 멀어질수록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더 자주 꺼낸다. 정약용은 인간의 관계에서 시기심 없는 마음을 최고의 덕목으로 보았다. 그는 유배 시절 벗들의 서신 속에서 이런 구절을 남겼다. 벗이 벼슬이 올랐다 하여 시기하지 않고 벗이 어려워졌다 하여 업신여기지 않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벗의 도리다. 즉, 진정한 관계란 비교가 없는 관계다. 상대가 잘 돼도 기뻐할 수 있고 나보다 앞서가도 시기하지 않는 관계.
그런 관계는 나이와 지위를 넘어 오래 간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반대로 살아간다. 특히 나이 들어서 자신보다 젊은 세대나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한다. 나는 저 나이에 저런 거 못했는데, 우리 때는 저렇게 쉽게 안 살았어. 이런 말들이 무심코 입 밖으로 나온다면 이미 내 안에 비교의 그림자가 깃든 것이다. 정약용은 경계했다. 남과 나를 견주어 마음이 흔들리면 그대의 돈은 이미 어두워졌다. 비교의 순간 우리는 상대를 잃을 뿐 아니라 스스로도 잃는다. 비교는 타인을 깎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내 마음의 평안을 무너뜨린다. 누군가가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면 그건 그가 이미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신호이며, 내가 그 비교를 받아들이는 순간 나 역시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다. 평생 친구처럼 지내던 이웃이 어느 날부터 요즘 아무개는 손주가 의사래라는 말을 반복했다. 처음엔 웃으며 넘겼지만 그 말이 쌓일수록 불편해졌다. 그는 어느 날 정중히 말했다. 그 친구도 자랑스러우시겠죠. 하지만 우리 손주도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대화는 눈에 띄게 줄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갈등도 없었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깨달았다. 우린 이제 같은 마음이 아니구나. 비교가 오가는 관계는 더 이상 따뜻하지 않다. 그건 존중의 부재이자 신뢰의 종말이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남을 높여 나를 낮추는 말은 덕이요, 남을 낮춰 나를 높이는 말은 욕심이다. 비교는 바로 이 욕심에서 비롯된다.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는 욕심, 상대보다 위에 서고 싶은 마음, 그것이 언어로 흘러나올 때 관계는 병들기 시작한다. 나이 들어 관계를 지키려면 비교 대신 공감을 배워야 한다. 그 사람은 그런 길을 갔구나. 나는 내 자리에서 다르게 살아왔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때 마음은 평온해진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남겼다. 사람의 마음을 잃는 가장 빠른 길은 비교하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가장 빠른 길은 인정하는 것이다. 비교는 멀어지는 문이고, 인정은 가까워지는 달이다. 비교하는 순간 관계는 닫히지만, 인정하는 순간 관계는 열린다. 그러니 이제는 비교하는 사람에게 굳이 해명하지 말고, 비교당할 때 억울해하지도 말라. 그대는 이미 그 사람보다 한 단계 위의 마음을 가진 것이다. 비교는 미성숙의 언어이고, 인정은 성숙의 언어다. 비교가 시작되면 마음은 이미 떠난다. 정약용의 지혜는 그것을 일찌감치 알아차리는 눈을 가지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신호를 읽었을 때는 억지로 관계를 이어붙이려 하지 말고 조용히 거리를 두라. 정약용은 말했다. 냉정한 이와 다투지 말고 시기하는 이와 오래 있지 말라. 당신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 당신의 노력을 존중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만 머물러라. 그 한 사람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히 따뜻하다. 정약용은 말했다. 사람의 마음은 바람 같아서 붙잡으려 하면 흩어지고 놓아주면 남는다. 인간관계의 마지막은 언제나 부재로 드러난다. 내가 없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관계. 그 침묵 속에 관계의 진짜 온도가 숨어 있다. 젊을 때는 누군가의 연락이 뜸해지면 불안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을까?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알게 된다. 그 모든 변화는 시간이 가르쳐주는 정리였다는 것을. 정약용 역시 유배지 강진에서 그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18년 동안 수많은 인연이 끊어지는 경험을 했다. 한때는 함께 웃던 사람들이 더 이상 편지를 보내지 않았고, 한때는 그를 칭송하던 이들이
그의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런데 정약용은 그것을 억울해하지 않았다. 그는 흠음신서에 이렇게 썼다. 사람이 나를 떠남을 한탄하지 말라. 떠나는 자의 발걸음은 그 사람의 길이요. 남는 자의 마음은 그대의 도다. 이 말의 뜻은 명확하다. 떠난 사람을 붙잡지 말고 남은 자리의 평온을 지켜라. 나이가 들면 언젠가는 이런 순간을 마주한다.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들. 내가 모임을 만들지 않으면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모임. 내가 없어도 아무렇지 않은 관계들. 그때 대부분은 상처를 받는다. 나를 잊었구나. 이제 나는 쓸모없는 존재인가. 하지만 정약용은 이렇게 말한다. 남의 마음에 내 이름이 사라져도 내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진짜 인생의 품격은 관계의 부재를 받아들이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사람 대신 책과 글을 벗으로 삼았다. 사람이 떠난 자리에 원망 대신 배움을 채웠고 침묵 대신 사유를 심었다. 그는 홀로 있으면서도 결코 외롭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고요함은 외로움이 아니요 사유의 깊은 우물이다. 우리도 관계의 공백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 누군가의 부재는 공허가 아니라 여백이다. 그 여백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채우는 시간으로 삼을 때 비로소 관계의 격이 올라간다. 한 노신사의 일화가 있다. 그는 젊을 때부터 수많은 사람들과 교류했지만 70세가 되자 대부분의 인연이 자연스레 끊어졌다. 하루는 그가 이렇게 말했다. 이제 나를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 덕분에 나를 찾을 수 있게 됐다. 그는 새벽마다 차를 끓이며 스스로에게 인사했다. 오늘도 잘 버텨주었네. 그의 하루는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는 평화가 있었다. 정약용이 말한 자기 안에 세상을 세운 사람의 모습이었다. 나이가 들어 인간관계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붙잡지 않는 것, 그리고 비워내는 것이다. 떠난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남은 사람에게 기대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곧 정약용이 말한 성숙한 고독이다. 모든 인연은 다 때가 있고 그대의 이름을 부르던 사람들도 언젠가는 조용해진다. 그 침묵을 견딜 수 있는 자만이 진짜 어른이다. 나의 부재가 아무렇지 않은 관계는 슬픔이 아니다. 그건 내가 그들의 삶을 잘 떠나보냈다는 증거다. 모든 인연이 불멸일 수는 없지만 좋았던 기억은 마음속에서 계속 살아있다. 정약용은 말했다. 떠난 인연은 그대의 과거를 증명하고 남은 고독은 그대의 현재를 단단하게 한다. 그러니 이제는 그대 스스로에게 말하라. 그들이 떠나도 나는 남아있다. 그 순간부터 외로움은 철학이 되고 고독은 품격이 된다. 당신의 부재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그들은 당신이 가르쳐준 따뜻함을 잊은 게 아니라 이제 스스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끝나도 미소를 남긴다. 오늘도 당신의 고요한 미소가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정약용 철학으로 마음에 울림을 주고 삶의 지혜를 전하겠습니다. 응원의 마음을 담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